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금요일은요,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쓴 글을 많이 봐서. 네. 네, 그러니까 왠지 그 셀럽 영접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예. 팬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이독실입니까? 교수님입니까? 아, 교수님입니다. 그렇군요. 네. 3.0이시잖아요. 네. 제가 3이고. 예. 자, 오늘부터 투데이 잡지 네, 3.0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어떠세요, 교수님? 문화 얘기를 그 MZ 세대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게 되신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뭐 OTT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긴 했지만 극장에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던 시절이었잖아요. 살면서 세상에 뭐 다른 뭔가 약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담배도 아니고 가장 즐길 수 있는 권리였는데 영화관 가는 것 자체가 시간도 제한, 인원도 제한 이러다가 풀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다 보니까 아 OTT만으로 영화 보는 게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OTT 말고 우리에겐 극장이 필요했고 스크린이 필요했구나는 걸 느끼니까 또 게다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아 이제는 소위 말하는 예전으로 정상화돼서 돌아간 건가라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영화뿐만 아니라 정말 다방면의 문화에 관한 모든 그쵸. 것들의 전문가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 가감 없는 질문들 좀 네, 많이 네, 드리면 네. 좀 많이 답변을 좀 네, 부탁을 같이 드릴게요. 얘기해요. 네. 근데 확실히 오히려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 현상들 혹은 뭐 영화 여러 가지들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피부로 또 많이 좀 느끼시나요? 네. 특히 이 변화들이 우리한테 더 각별했던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기생충이 칸에서 상을 큰 상, 황금종려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아 이제 우리 잔치가 끝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더니 후보도 못 올려서 애를 썼던 아카데미에 네. 후보가 뭐냐, 이거 주요 부문 수상할 것 같다라고 막 소문이 일어났는데 4개 부문이나 상을 탔어요. 아 그럼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내 생에 본 건 이게 끝이다. 그죠. 왜냐면은 1987년도에 베니스 영화제 강수현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양의 전도연 배우가 받는 2007년까지 아무런 수상 소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특히 배우들에게는 아 당연히 한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그럼 이걸 즐기고 살아야 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미나리가 또 아카데미를 또 두드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배우가 한국어 연기해서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네. 그랬더니 OTT에서는 또 오징어 게임이 터졌고 네. 그러니까 좀 격리되어서 되려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TV만 보면서 우리가 더 갑갑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경로가 단축돼서 한국 이야기를 세계인들이 뉴스로 즐기는 상황을 우리가 거꾸로 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어떤 코로나 격리 기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훨씬 더 확장된 것들을 보는 약간 역발상적인 한 동안의 기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네. 어제 어떤 분이 요즘에 걸핏하면 다 K를 붙인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K란 단어를 붙일 때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K란 단어가 약간 옛날에 KS 마크처럼 네. 좋은 의미이고 K가 붙어 있으면 잘 나간다는 의미가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문화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떤 주제를 나눌 건지 얘기를 좀 독실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화 콘텐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투데이 잡스가 개편을 하면서 네. 뉴스는 문화다라고 하는 이런 네. 코너가 생겼다는 이 굵직한 소식이죠. 그게 네, 첫 네. 번째예요? 네, 그럼요. 네. 가장 중요한데 교수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수님 그러니까요로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 굵직한 뉴스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뭐 주 5일이라고 한다면 5일 중에 하루 분량의 뉴스가 나올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인데 저는 그 기대감이 맞을 거라 생각해요. 가령 벌써 BTS가 백악관 가서 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소위 10대들만의 문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고 할 때 그 애들만의 문화로 생각했던 게 K로 시작하는 문화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지하거나 어른들이 즐길 문화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2021년에 왜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에 영어 사전에 한국식 영어를 포함한 한국어가 16개나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스킨십, 파이팅 이런 단어들 들어갔는데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라 제가 학교 네. 다닐 때마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강조해서 보여줬는데 거꾸로 이제는 오히려 영어를 사용하는 네이티브 사용자들이 스킨십, 오히려 파이팅을 쓰는 게 세련된 거죠. 왜? 반가. 한국 문화를 알고 쓰는 거니까. 네. 괜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잘못된 영어를 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식 영어를 쓰는 게 세련되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좀 약간 의아하고도 약간 갸웃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네. 정말 우문현답이 어떤 건지 제가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보고 네.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9일에 폐막했었던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요.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죠. 이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네. 싶어요. 네. 특히 전공 분야셔서 네.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긴 했죠. 그러나 이 칸느도요 약간의 정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가 있냐면 대륙별 안배도 신경 쓰고요, 인종별 그리고 남녀 성차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2018년에 일본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비키 가족, 좀도둑 가족, 어느 가족으로 우리한테 번역이 됐죠. 이 작품으로 황금종려상 받았어요. 2019년에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에서 이 티켓 2장을 이미 써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2020년에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성 감독, 프랑스 여성 감독이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매우 전위적이고 지금 티탄이라는 작품이고 아마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 OTT 안에서도 네. 보면 예술 영화는 좀 어렵고 좀 과격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드디어 상을 주게 되는데 어떤 상을 받을까? 아마 좀 아시아권도 어려울 것 같고 좀 유럽의 종주국이니까 가져갈 것 같고 한국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설마 했는데 두 개 분야 수상이라는 건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칸은 상에 있어서 작품이 우수하면 그 작품에 관련된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 받았잖아요. 그건 단순히 여우주연상 연기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이 상을 받을 만하다, 본상에 들어갈 만하다라는 1차 스크린을 통과한 거예요. 네. 7개밖에 안 되거든요, 본상이. 그러니까 일단은 7개 안에 들어간 거고 그중에서 상을 좀 안배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 영화 두 편이 경쟁에 나갔는데 박찬욱 감독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두 편이 다 훌륭했다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한쪽은 감독상이라는 감독한테 좀 더 상을 줬다면 한쪽은 송강호 배우한테 줬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한국의 남성 배우가 물론 지금 SAG라는 그 상에서 이정재 씨가 드라마를 통해서 남우주연상 받긴 했습니다만 영화에서 남우주연상 받은 게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 걸 따지자면 송강호 씨 연기력이 드디어 이제서야 네.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네. 해외 언어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네. 아까 본상이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송강호 배우가 칸에 초청된 게 7번째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싶으면서도 사실 송강호 배우의 수상을 정말 속 시원하게 드디어 받았다. 정말 받을 분이 드디어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상 받을 사람들이 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던 것처럼 네. 혹시 조금 송강호 배우의 어떤 국제영화제 시상이 좀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봉준호 감독이 말하는 1인치 장벽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면 프랑스 국민 배우 하면은 제라 디파르디거든요. 네. 그분 연기 보면 와닿나요? 솔직히. 저는 프랑스 영화는 어려워서 마음 먹고 봐야 네, 돼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잘 모르는 프랑스어라는 장벽을 하나 넘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서구식 감성과 우리식 감성이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스웨덴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친구네 집에서 아침을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적 차이인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와서 친구가 자면 4인분밖에 없어도 5인분으로 나눠서 먹는 게 한국식인데 당연한 거죠. 스웨덴에서는 당연히 오는 사람이 자기 몫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침을 굶는다는 게 요즘에 커뮤니티의 화제가 돼서 오죽하면 스웨덴 대사관에서 꼭 그렇지 않다는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가 매우 다르면 연기의 패턴도 다르고 그 사람의 연기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거 잘 보시면 가령 관상에서 관상쟁이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영조 역할, 사도에서는 왕 역할도 했지만 특히 칸에 많이 간 현대극에서 박쥐의 신부 캐릭터라던가 밀양에서 전도연 씨 옆을 맴돌고 지켜주는 친구의 역할이라던가 특히 기생충에서 이 아저씨는 착한 거야, 나쁜 거야? 맞아요. 내지는 멍청한 거야, 똑똑한 거야? 마지막에 가서는 딸이 사고 당하는 장면에서도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당혹스러운 건지 한국인들도 헷갈렸거든요. 그러면 외국어 사용자들이 보면 어떠냐, 저게 잘하는 연기인지 못하는 연기인지가 매우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결국은 상을 받았다는 건 한국의 대중문화 문법에 저게 통한다는 걸 알고 오히려 한국 문화 문법을 코드를 배우고 났더니 이제야 송강호 연기가 보였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1인치 장벽이 무너진 결과로 송강호 씨가 배우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넓힌 거에 증표 하나 얻어온 거다. 그게 네. 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감독은 사실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 아까 말씀하신 언어라든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송강호 배우를 본 그 현지 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가지 얼굴이 들어있다. 이번에 브로커 같은 경우도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아이를 이제 그렇죠. 다른 사람 범죄자죠.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그 애매한 경계. 가장 인간다운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잘 꺼내는 게 한국의 만약 감독들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 4명조차도 가만 보면 새벽이조차도 어쨌든 소매치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애매한 걸 연기하는 게 네. 소위 말하는 한국 배우들의 기본값이에요. 어. 그걸 연기해야만 그 이상을 연기할 수 있는데 참 해외 영화 생각해 보시면 아이언맨이 왜 착하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착하죠. 당연히 영웅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분법화된 연기와 매우 다른 문법 패턴이 있는데 요걸 송강호 배우가 가장 잘 보여주는 배우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그러니까 처음에 물레야라는 영화로 이두용 감독이 1984년에 칸에 최초로 갔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경쟁 부문에 초청받기 시작한 건 임권택 감독의 작품 이후인데요. 그 후에 뭐 김지훈 감독이라던가 홍상수 감독 혹은 뭐 봉준호 감독, 박찬호 감독의 영화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현대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져간 건데 거의 그때마다 송강호 씨가 연기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갈등과 모순이 있는 사회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준다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세계인들이 저게 모던한 한국의 연기 그리고 저게 바로 최근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대적인 연기구나라고 저는 좀 교과서가 좀 새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칸 영화제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수상을 했고요.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고 김기덕 감독, 맞아요.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2번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또 보면 영화제마다 선호하는 취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세 분의 감독의 작품들을 떠올리시면 될 텐데요. 일단 처음에 갈 때는 같이 가셨죠. 뭐 칸 영화제 다들 같이 가셨는데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티탄이라는 영화가 너무 전위적이고 실험적이라서 보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제나 칸은 매우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것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잘 부합하는 게 박찬욱 감독이기도 해요. 박찬욱 감독 영화 기억하시는 박쥐, 뭔가 이렇게 막 형광등을 과도하게 켜놓은 듯한 그 불빛 아래 뭐 구두를 신고 달리는 여자라던가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도발적이고 올드보이도 생각하시면 보라색 벽지 생각나실 거예요. 전혀 우리 일상에 아무도 보라색 벽지 하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네. 굉장히 비일상적이고 전위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좀 칸이 지향하는 바. 그런가 하면은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동베를린, 서베를린처럼 한편으로는 매우 역사성이 강한 이런 어떤 현실주의적 영화를 되게 추진했었는데요. 오히려 홍상수 감독 영화가 가장 프랑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영화에 대한 진지한 어떤 그런 태도들 그리고 작가주의라는 이거는 왜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거리에 영화 테이프 하나가 떨어졌어요. CD나 혹은 DVD가 꽂아서 봤을 때 저 감독 누군지 알 것 같은 대표적 감독이 홍상수 감독이죠. 왠지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녀가 계속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거기다 술 한잔 한다? 이러니까 항상 그 장면이 홍상수 감독 영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작가성이 뚜렷한 감독을 좀 따랐고요.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도 피에타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이탈리아어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과격한 상상력을 통해서 늘 어떤 새로운 어떤 모험적인 면을 보여줬는데 베니스 영화제가 그런 부분에서 늘 약간 김기덕 감독의 실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황금종려상을 박찬욱 감독이 못 받고 감독상을 받은 게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다. 칸에서 상을 받기에는 너무 네. 재밌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피가 나오든지 네. 아니면 애정씬에 너무 강도가 높던지 이랬는데 이번에 너무 순한 맛이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 영화를 만들 때 나 좀 어른스러운 영화 찍을 거였대 사람들이 엄청난 정사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어른이란 말 때문에. 성인스럽다라고 느꼈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드보이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언제나 상당히 우리의 상상을 거듭 넘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이 늘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황금종려상을 놓친 건 아까 좀 저는 정치적 안배도 있지만 이번에 황금종려상 받은 작품이 난민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좀 계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욱 감독의 장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생각보다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미학적으로 풀어내요. 아름답고 혹은 예술적으로.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현지에서는요 평점도 제일 높았고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영화 시사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면 영화 이야기 하잖아요. 박찬욱 감독 영화 얘기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화제가 됐고 즐거웠고 저는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탕웨이 씨가 네. 한국인 독립운동가인 외할아버지의 손녀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중국인이지만 한국어가 매우 낯선 한국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인, 혈통은 한국인인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어색한 한국어를 쓴다고 합니다. 가령 남편이 산에 올라갔을 때 마침내 죽었을까 봐 걱정했어요. 이런 한국인들은 저거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만약 프랑스어나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됐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 박찬욱 감독의 이 모든 말 속에 품어놓은 수수께끼가 잘은 전달이 안 돼서 봉준호 감독 말처럼 이번에도 1인치의 장벽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짐작이 됩니다. 예. 이번에 칸의 공식 포스터가 트루먼 쇼의 한 장면이었다고 네. 하는데 이게 사실 많이 주목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일단은 트루먼 쇼 자체가 갇혀서 제한된 비밀 속에 살던 한 남자가 자유를 향해서 출구를 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관적 이미지가 저는 일단 좋았다고 봐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야 봉쇄까지 가진 않았지만 유럽을 비롯한 맞아요.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집 밖에도 못 가는 봉쇄된 삶을 살았다면 문을 열고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트루먼 쇼 자체가 우리 방송하고 있지만 연출하고 있는 연출자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우와 네. 그리고 연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게다가 보고 즐기는 관객과 시청자들까지 아우르는 미디어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굉장히 관심 갖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중의적 의미까지 포함해서 저는 굉장히 이 자체가 잘된 포스터다. 지금 2022년에 이때 아니면 언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스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의 어떤 이 수상이 경사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영화 혹은 한국 콘텐츠 자체가 이제 주류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반드시 지금보다 좀 주춤한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또 좀 아쉬움이 좀 클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오죽하면 오징어 게임 덕을 봤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증폭을 했고 굉장히 늘어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나마 좀 연령대를 지켜서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특히 서구권은 좀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술래잡기 할 때 요새는 술래가 전 세계적으로 영희랍니다. 여기야. 너 영희해 이런데요. 어. 영희가 이제 말 그대로 술래의 대명사가 돼버린 건데 그 정도로 영향을 미쳐서 여기가 꼭지점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던가 지옥 같은 작품들이 오히려 저변을 넓히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 또 이런 영화제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영화가 워낙에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영화 제작사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자본의 규모도 너무 적죠.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는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창작자의 욕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출고가 좀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네. 아시겠지만 뭐 티빙이라던가 혹은 쿠팡 TV라던가 네. 혹은 애플 TV 플러스처럼 OTT도 많아지면서 일단 열망이 많던 한국 창작자들이 갈 곳이 정말 트루먼의 문처럼 열고 나갈 문이 많아져서 한동안은 호황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한다면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이렇게 매체화되기 전 단계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가진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잘 모르시는 시장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조금 우려가 된다면 만약에 그러나 성공한 모델들을 계속 자기 복제를 하게 될 경우 네. 홍콩 영화가 차별상호이랑 지조무성이랑 차이가 뭐였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저도 그리고 잘. 같은 배우가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 영화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같은 배우, 네. 같은 감독, 네. 같은 네 글자짜리. 그래서 자기 복제에 빠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갈등도 많고 그리고 한편으로 문제도 많은 세계지만 그것만큼 다양한 주제가 많은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짧게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한 가지 장르만 있는 영화는 한국에서 걸 수가 없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로맨스이지만 스릴러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네. 이런 거를 감독이 만들어야 되니까 음. 굉장히 어려웠다 얘기했는데 한국 관객의 눈높이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탕웨이라고 하는 중국 배우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송강호 배우가 등장한 브로커는 일본 감독의 영화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넷플릭스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한국 배우가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다. 미나리도 미국이 만든 한국 배우가 등장하는 미국 영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막 너무 흥분이 되는데 이게 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자축하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브로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넷플릭스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도 하고 배급도 하고 제작을 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감독 개런티를 받지만 자기 IP가 다 이제 CJ에 소속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해서 한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듯해요. 그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 전편을 만드는데 200억이 좀 넘었다고 해요. 근데 브리저튼 같은 드라마 한 편을 1회 만드는데 240억이었다고 합니다. 1회요? 네, 그러니까 한 시즌 만드는 거랑 한 회 만드는 게 거의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작품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뺏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작 시스템에서 거부당했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원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맞습니다. 예, 사장될 제작을 뻔한 이야기가 네.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드라마화가 됐고 화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 모델 이후가 되겠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만드는데도 거의 비슷한 제작 환경에서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감독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황동혁 감독은 좀 나은 그렇죠. 상황에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감독들이 만들어가는 현재의 상황이 미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탕웨이 배우 역시도 왜 한국 영화를 찍었느냐 사실상 중국의 영화가 지금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어요. 세계관이. 일테면 첸카이거 하면은 태양별이를 만든 문제적인 감독 아닙니까? 역시 칸에서 주목을 받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국가 선전 영화 외에는 맞아요. 만들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배우와 감독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한국이 되다 보니 일단은 시장은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몰려와서 다양한 충돌과 함께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 나오는 게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시장이거든요. 한국 시장이 매우 건전하다, 네. 건강하다라는 증표니까 그 한편으로 너무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지 않고 지금 이 다양성을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칸에서 상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막 칸 수상작 이렇게 해서 영화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네. 칸 수상작 어려울 것 같은데 작가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보통의 관객들한테는 네. 문턱이 좀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박수는 재미없는 하지만 영화. 보지는 않는. 예술적인 영화 그러나 나랑은 거리가 있는 영화 이런 그런 뭐 이렇게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극장에 걸렸을 때도 성적이 괜찮을까요? 한동안 우리나라는 가령 올드보이 같은 작품이 300만 훌쩍 넘었었고요. 맞아요. 그 네. 당시에 네. 그때는 멀티플렉스도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생충도 1000만을 넘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시장은 매우 희한한 시장이다. 왜냐하면 자막 영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고 영화가 많아도 소위 말하는 아카데미에서 상 받는 장품성 있는 영화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고 똑같아요. 뭐 어벤져스나 뭐 이런 마블 영화들만 주로 나만 그런 보고 거 아니구나. 블록버스터를 그럼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때 그래서 가령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상을 받아왔지만 그걸 많은 관객을 끌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억눌려 있던 외출의 욕망. 극장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게 그리고- 소원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헤어질 기회 같은 경우는 탕웨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과 박찬욱 감독의 로맨스 스릴러라는 이런 약간 기발한 장르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광고 효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브로커도 예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8일 영화 중에 예매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들과 함께 박찬욱 감독의 우려와 달리 관객은 좀 들 것 같고요. 좀 농담처럼 얘기하면 저는 예전에 박찬욱 감독 만났을 때 관객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깐느박이니까. 깐느박이니까 네. 그거 교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깐느박. 아니더라고요. 역시 모든 예술가들은 많은 관객, 많은 소비자를 통해서 반응을 얻고 싶어 했고 그 당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잘 안 됐던 시절에 만나서 매우 침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 영화 감독도 사실은 많은 관객에 대한 그럼요.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반응도 생각하고 만든 작품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형 상업 영화의 감독들조차도 흥행에 신경을 쓰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영화 감독도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주목받은 어떤 브로커, 헤어질 결심 이런 제작 뒤에는 결국에 같은 대기업이 투자하고 배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형 배급사가 아닌 중소규모 영화 제작은 여전히 위기다. K 콘텐츠, K 영화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럴수록 더 이제 선명한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화의 대중적인 상업적인 성과가 일부에만 이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신인 감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조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사실은 한국 영화의 좀 고질적인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계열이라고 불렀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상당히 엉뚱하고 기이한 영화들 만들었거든요. 전 플란다라스에게 진짜 네. 재밌게 봤거든요. 첫 번째 작품은 그러나 대중성으로 따지자면 그쵸? 뭔가 독립영화관에 걸리는 게 올바를 듯한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그때는 그런 영화들이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징어 게임 맘대로 만들어봐라고 제작비를 밀어준 넷플릭스처럼 처음에 한국 영화들은 그래요 만들어 보세요라고 묻지마 투자를 해줬던 기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이 성장을 해나가서 과실도 얻었죠. 한편으로는 좀 엄밀히 말해서 그렇다면 제2의 박찬욱, 제2의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엉뚱한 영화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면 그건 좀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아. 오히려 그런 거장 감독들을 키우는 뒤에서 수많은 젊은 감독들이 소위 말하는 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 개성을 많이 버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 영화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지원책에 대한 약간의 의무적인 조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독립영화 시장이라는 것은 관객들의 사랑과 한편으로 정책적 지원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씨앗은요 언제나 우리가 화분에 뭐 상추 하나 키워도 마찬가지잖아. 아주 어릴 때는 잘 돌봐줘야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뉴미디어 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어떤 이야기꾼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꾼들에 대해서 지원을 크기까지는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네. 여전히
너희들 다 경쟁해라고 해서 시장에 내보내기에는 보호도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영화만 밀다 보니까 왜냐하면 달콤한 그 성공을 맛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 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K 콘텐츠 전체가 이제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부러라도 규제를 해서라도 좀 이게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근 K컬처의 어떤 초격차 산업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미래 대표 먹거리 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발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잘 되는 거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전 이게 문화계에서는 원칙이 되는 게 옳을 듯해요. 네. 지원은 두둑하게 하지만 네. 그 작품의 어떤 성과나 혹은 뭐 이것에 대한 어떤 감독에 대한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계없이 말 그대로 다양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창조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지금도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영화와 드라마 네.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웹툰이라던가 웹소설이라던가 그리고 요즘에는 짧은 대본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곳에 숏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주 있는 이야기꾼들이 다양한 곳에 활동하고 있는데 하지만 좀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두툼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지원까지 좀 해주면서 인재들을 일단은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것. 이 정책 방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네. 일본 문화 개방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아 그때 뭐 난리 뭐 대사관 네, 왜냐하면 찾아가고 난리 났죠. 일본 노래 들을 수 있고 일본 영화 볼 수 있으면 한국 영화는 숨을 쉴 수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지금 뭐 어제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줄을 섰더라고요. 맞아요. 그 한국 사랑의 오려고. 불시착 네. 이태원 클라스 본 일본 사람들이 나는 관광 비자라도 한국 가야 돼. 꼭 갈 어. 거야. 가서 거기서 먹고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볼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네.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간섭 안 하시면 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어떤 정치 성향, 감독의 정치 성향 때문에 완전히 이 정부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감독을 지원을 하되 끝까지 지원한다? 전 그게 굉장히 품격 있게 보이고 오. 훨씬 멋있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꼭 공무원들은 끊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왜 그럴까? 뼈 있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다양성의 보장이라는 거는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그 맞아요. 결과물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켜봐 주는 거고요. 아까 이태원 클라스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과거에 소위 말해서 머리 색깔 염색하고 문신이 있으면 아예 TV 출연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가수들이 그래서 염색을 네, 하고는 네. 노래를 하러 못 가가지고 방송국에 네, 그래서 모르시나 봐요. 네, 검은 머리가 아니면 출연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네네 그런 네. 게 깜짝 놀랐어요. 농담처럼 얘기해서 어른들이 보기에 늘 새로운 건 조금은 좀 당돌하고 한편으로 네. 버릇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문화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걸 좀 귀엽다, 네. 새롭다로 봐주시면 한국 문화는 훨씬 더 이 저력이 에너지가 다양성으로 분출할 곳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요즘에 입는 그 통크 배꼽 와이드 팬츠랑 배꼽 티셔츠가 유행했는데 우리 딸내미들이 이제 크롭 티셔츠를 입더라고요. 이제, 네. 저도 야단 맞았는데 이제 야단 치면 안 되는 거. 나도 아. 했던 거니까. 네네. 예. 예, 그런 다양성들을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